문화를 통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 성현 목사입니다. 신촌에 있는 영화관, 기독교 영화관의 대표로 섬기면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탁을 받기를 이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고 하셔서 문화를 통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강과 설교가 결합된 형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가 좀 나옵니다. 지금 먼저 이 사진 먼저 보시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사진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할 겁니다.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누구인지 다 아시겠죠? 네. 네네, 봉준호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올해는 윤여정 배우께서 아카데미 조우여얀상을 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하기 직전에 이 기생충이 큰 상을 받았죠. 봉준호 감독이.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 봉준호 감독과 이 기생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둘러싼 하나의 해프닝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 영화를 보고서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평을 썼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썼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평론가들은 보통 압축해서 글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류층과 또 하류층의 이야기들을 이 건물 안에서 지상과 지하로 연결시켜서 이것들이 벌어진 이게 블랙 코미디 영화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다라고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 평을 썼는데요. 이 이동진 평론가가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영화 문화계 쪽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그 영화 평론이 대중들도 좋아하고 전문가들도 이 사람의 평을 아주 뭐 신뢰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가장 정상에 있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 평론을 이 기생충에 대해서 썼더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기에서 쓰여있던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명징, 직조, 표현. 이게 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이 경기고 총동문회 신우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 명징, 직조, 처연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을 봤었던 MZ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이 인터넷을 하는 세대들이 인터넷 댓글로 이 평론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고 하면서 댓글로 악성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이 대중문화에서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전통적으로 평론가가 어떤 평론을 쓰면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총동문회에 계신 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평론가가 이렇게 썼는데 혹시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사전을 찾아보십니다. 이 명징이란 단어가 뭔가, 직조란 단어가 뭔가, 처연이란 단어가 뭔가 내가 몰라서 혹시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가 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어떠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평론가가 쓰면 그 평론가를 공격합니다. 전 세대들은, 윗세대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 쓰면 내가 배웠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구나.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왜 평론가가 썼느냐고 하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이동진 평론가가 이 평을 쓰고 아주 호되게 공격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대 문화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에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대, 그러니까 공동체의 시대에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들의 시대로 변했다라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었는데 전 세대들은 지금은 다 각각의 나가 모여있는 나들의 시대로 변했다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나 중심의 시대로 사회가 변화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 중심의 세대, 온통.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뭐를 바라보느냐? 결혼을 바라봅니다. 자, 내 중심으로 직장을 바라봐요. 내 중심으로 친교, 커뮤니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내 중심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는요, 결혼이란 제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해서 별다른 선택하지 않고 결혼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꽤 많은 젊은이들이 MZ세대한테 이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자, 10년 후에,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결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요. 1위가 43.3%가 사실혼, 동거가 가장 많을 것이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 결혼, 35%. 세 번째가 계약 결혼, 일정 기간 동안에만 계약서를 쓰고 결혼할 제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동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B세대들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거나 그게 정상적인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MZ세대들은요. 내가 결혼이라는 계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 속에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 형태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비혼 또는 미혼,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혼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직장은요, 작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 전 세계 직업을 가진 인구의 50%가 프리랜서로 살 거라는 거예요. 50%가. 자, 윗세대들은 평생 직장이었어요. 직장에 입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미 사라져 버렸죠. 5년, 10년, 아니 더 지금은 단축됐습니다. 1, 2년 단위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긱워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긱이라는 게 이 1920년대에 이 재즈 클럽에서 연주자들을 임시로 고용했던 걸 말하거든요. 지금 일을 할 때 고용을 하는 형태가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워져요. 점점 그래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펠런 포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는 디자이너가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이 있을 때마다 건 대 건으로, 건 바이 건이라고 얘기하죠. 외부에 그 디자인 하나를 의뢰해서 그 디자인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외부의 사람이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일이 없을 때 저희가 급여가 나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내 선배를 따라가는데 지금 세대들 입장에서는 선배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선배가 직장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퇴사하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보다는 직장이 그래서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수단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직장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창조의 정원의 성도 중에 한 명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던 그 직장에서 사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그 직장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이 배달 많이 하는 업체에서 그 음식 사진을 찍어주는 그 사진사 역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기존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는데 1시부터 5시까지만 딱 2건의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던 직장의 2배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지 않고 1시부터 5시까지 음식 사진 두 개를 찍으면 정확히 기존에 받던 월급의 2배를 받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서 6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내게 맞는 일을 내가 가져와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됐다는 거죠. 자, 친교도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좋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동참회라든지 교회 모임은 MZ세대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후배 관계가 어렵거나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줄 수 없고 이 여러 관계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취향 공동체라고 변했어요. 취향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지금 시중에 보시면 트레발이라는 한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으로 운영되어지는 클럽인데요. 가장 싼 회원료가 19만 원이고 많게는 29만 원까지 내 돈을 내고 그 클럽에 들어가서 책도 내가 사야 됩니다. 책을 읽는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책을 읽는 독서 클럽에 내가 돈을 내고 기꺼이 낯선 사람들과 4개월 동안 모이는 공동체로 선택합니다. 4개월 끝나면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면 계속 만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취향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혈연에 의해서 맺어졌던 관계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만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세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신앙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자,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얘기해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 교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영적으로 내면에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불교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수행 때문에 굉장히 유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명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들어와서 명상이 요즘 이 수도권에 있는 이 MZ세대와 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입니다. 내면을 그러나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5월 달에 나온 조사입니다. 한국인들이 50%가 2014년까지는 종교를 가졌는데요. 5월 달에 이번 해 5월 달에 갤럽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국인들 중에 4명만 10명 중에 4명만 종교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MZ세대는 더 심해졌어요. 64%가 종교에 아예 무관심하다고 표현했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할까가 아니고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움직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철저하게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가예요. 윗세대들은 내가 속해 있는 결혼, 직장, 커뮤니티, 동창회나 어떤 학연의 모임들, 또 신앙, 교회 같은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져서 거기에 일원으로 내가 적합하게 맞게 행동하는 걸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이게 나한테 철저하게 이득이 되어지느냐, 이득이 되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세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MZ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를 말하느냐? 자, 제가 이 세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5년에서 64년생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나이로 치면 57세에서 66세입니다. 자, 그리고 X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80년대 한참 이 단어가 유행했었는데요. 지금의 42살에서 58살까지 1965년에서 79년생,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41살까지입니다. 27살부터 1980년생부터 1994년생, 그리고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G세대라고 해서 Z세대거든요. 마지막 세대. 1995년부터 태어난 세대. 지금의 26세, 26살 이후부터의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칭 여기 밀레니엄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M과 G세대의 G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거든요. 자, 이 두 세대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인구 분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4.7%예요. 이 두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청 2019년 자료에 의하면 5,18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MZ세대가 2019년의 통계에 의하면 1,79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4.7%,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MZ세대라고 하는 거죠. 자, 세대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유년기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호황기였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성장기가 되었을 때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G세대는요, 유년기가 밀레니얼 세대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었고요. 이들이 성장할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 MZ세대는요, 정확하게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한국만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지금의 MZ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MZ세대가 우리가 종편 보다 보면 종종 공정,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 공정을 요구하냐, 공정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이 세대가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훨씬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선배 세대들,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발전, 풍요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몇몇 안 되는 기회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마저도 주어지는 경험이 적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규직이 대단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특채가 되어지거나 특권을 누린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윗세대들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기회가 열리겠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때가 이르면 대기만성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어떠냐? 지금 열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안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급해서거나 인내심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이미 그것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이 경제적으로 10년, 20년 앞서 있었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벌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죠. 일본은 한국보다 더 진작에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젊은이들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이
또는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미 30대가 됐는데 또는 40대 초반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 특성은 전 세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면들이 있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대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소확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작고 구체적이다라는 건 이 세대는 굉장히 큰 얘기들을 별로 안 와닿아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걱정한다 할 때 나라란 개념, 민족이란 개념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요, 심리검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치유. 여러분, 그래서 서점에 나가보시면요, 심리와 치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필름 포럼에서 아카데미 강좌를 여는데, 아카데미 강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어떤 강좌냐면 정신분석 강좌입니다. 정신을 분석해주는 강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병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 정신을 누군가가 분석해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윗세대들은 정신 분석이나 상담, 그런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마치 감기가 들면 우리가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찾아가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을 기꺼이 상담료를 내고 또는 인터넷에 여러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를 이해받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당신의 감정은 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윗세대들, 이 사회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었어요. 당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얘기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쪽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향을 중요시 여겨요.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윗세대들이 경험하셨던 뭐 우표 수집이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하게 소소한 취미들을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최근에 저희 성도분이 자녀를 데리고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땡볕에 사람들이 거기서 고양이 줄 모이를 받고요. 요만한 그 상자 하나를 배당받아서 땡볕에서 사람들이 저희가 예전에 조에 서듯이 땡볕에서 사열에서 줄로 서 있으면 거기 가족들이 앉아 있답니다. 몇십 가정이 거기 앉아 있으면 고양이들이 거기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먹이를 찾아가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 머무르면 그게 신기해서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땡볕에 사람은 오히려 땡볕에서 서 있고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고 고양이들이 상전 취급을 받으면서 그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카페에 줄을 섭니다. 1시간, 2시간을 줄을 서서 간신히 들어가서 고양이한테 밥 한번 주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고양이를 사랑하는 취향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잠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희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제가 대전에서 잠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안산에 교사는 졸업하면 2종을 받고 6년, 7년이 지나면 1종 교사 연수를 받아서 1종 교사가 되는데 1종 교사 연수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대전에서 안산을 출퇴근하셨어요. 선배가. 독신이었는데 여성이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 고양이가 6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서 연수를 받으러 아침에 대전에서 안산까지 갔다가 퇴근해서 연수가 끝나면 다시 대전으로 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분의 자녀였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취향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이에요. 아주 다양한 문화들. 윗세대들이 봤을 땐 저걸 취미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동호회들이 정말로, 예, 3, 4, 5 모여 있습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그래서 어떤 세대냐? 부족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부족의 시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000명만 모여있으면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여있으면 커뮤니티가 되어지고, 예, 1000명이, 예,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집니다. 예, 문화의 다양성의 시대가 됐고요. 인식과 가치의 상대주의가 됐어요. 윗세대들은 토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윗세대들은 그게 진리냐라고 하면서 서로 토론을 했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내가 만약에 윗세대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걸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냥 토론하지 않고, 예, 물러갑니다. 예, 상대주의예요. 근데 이 상대주의의 문제가 뭐냐? 상대주의 자체가 또 하나의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뭔가 절대성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절대성을 왜 강조하냐?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 n분의 1로 공감받아야 된다라는 상대주의가 또 하나의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가 소소한 일상의 가치예요.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화분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거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을 많이 올리는 SNS에 들어가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계속 사진, 꽃사진, 음식사진, 풍경사진 이런 것만 계속 올려요. 근데 그걸 계속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내가 SNS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하실 겁니다. 페이스북은 글이 길거든요. 예, 안 갑니다. 예, 그 세대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소소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세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자꾸 구체적인 이야기만 하는 세대가 이게 전부일까?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마음이 갑갑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만약에 세상을 움직이는 전부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설교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이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 너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크고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자, 생명, 진리, 아름다움, 정의, 위대함,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지금의 MZ세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동문회에 계신, 우리 신우회에 계신 분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게 없어도 되는 시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MZ세대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회와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소한 것들에만 집중하지, 실제로 이 세상에는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와 위대함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들이 자꾸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흡사, 건물로 이야기하면요, 인테리어예요. 커튼의 색깔이 예쁘고, 네, 조명을 은은하게 비추고, 집안의 향수가 아주 향기가 나는 향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추상적이지만 큰 이야기라는 건 뭐냐? 건물의 기둥 같은 거예요. 자, 정의 같은 게 기둥이죠. 정의가 바로 세워있지 않으면 사회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생명의 가치, 너무 중요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이 생명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는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큰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와 위대함을 지금의 윗세대들, MZ세대 윗세대들이
밑에 세대에게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공감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윗세대는 당연히 밑에 세대의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MZ세대는 무조건 우리만 이해해달라고 해서는 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세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 세상을 끌어갈 주체적인 힘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의 소소한 일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큰 이야기들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TV를 켜고 유튜브를 열어보십시오. 의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세 문화에서. TV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재미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안한 건 얘기합니다.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안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어느 편이냐는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이자 크리스찬인 이 신우회 같은 모임들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이 큰 이야기들.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큰 이야기, 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세대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그림들, 이 문화들을, 이 생명의 흐름들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하지만 세상이 빨라지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더 나쁜 세대가 됩니다. 더 악한 세대가 됩니다. 더 어두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주제 말씀인 에베소 4장 2절에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의 세대에서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과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던 사도와 그렇지 않았던 이 바울 같은 환상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 다양한 그 집단들이 있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더더군다나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시대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교회는 여성까지 포함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했던 노예까지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 속에서는 철저하게 힘을 가진 몇몇 집단들만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어느 한 사람 배제됨 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대의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윗세대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 될 수 있는 키를 윗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세대가 손을 내밀 때 MZ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MZ세대가 결코 윗세대에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끊임없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들의 불손함, 성급함, 그들의 조급함과 교만함들을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품을 수 있는 세대가 이들을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 된다는 게요. 그냥 한번 교훈을 줘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서신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대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있는 공동체예요. 관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세대예요. 지금은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 지금 같은 이 총동문회 신회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질의응답도 하시고 함께 또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에 갇혀 있어요. 윗세대들은 전쟁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잘못하면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고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세대가 자기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어요. 이 세대라는 건 20년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주류의 공동체, 주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급부상한 거는 윗세대,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세대가 본인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0, 30대가 지금 올라오면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30대에 당대표가 나오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관계, 공동체를 맺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 배운다는 겁니다. 내 경험에 갇혀 있어서 내 경험으로 봤던 내가 해봤으니 이렇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배워야 되지만 첫 번째는요.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는요. 신학을 배워야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신앙이 아니고 신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자라왔던 교단이나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만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을 배운다는 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여러 교단에서 신앙을 경험해보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구세군이었고요. 저는 성결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구세군이 주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성결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제가 침례교회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에서 다 사역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부터 2만 명 되는 메가처치까지 다 있어봤었습니다. 성경부를 중요시하는 선교단체에서도 있어봤고요.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는 공동체에서도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다 달라요. 공동체의 경험들이. 그래서 비교적 제가 한국교회의 어느 한 경험만 가지고서 이게 맞다라고 하지 않고요. 비교적 왜 그런 경험이 중요한지를 전 비교적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요. 다양한 신학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방의 기독교도 필요하고요. 동방의 기독교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짧지만 얘기를 들으면요. 서구 신학은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셋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 기독교 안에 이 페레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상호순환 사고 침투라는 개념인데요. 관계 맺음이었어요. 이게 동양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정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정이란 개념을. 근데 동양 사람들은 정하면 서로 간에 이신전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이 관계 맺음을 통해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데카르트 계속 주체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계속. 그런데 동방의 기독교 안에 이 전통이 있었던 걸 알면서 지금 서방의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붐이일고 이것들을 통해서 관계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바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의 좋은 신학들을 교부들의 신학부터 배울수록 우리가 풍부해집니다. 또 하나는 예술을 배워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술가들을 통해서 그 세대 속에서 말씀하셨던 상징과 신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육하 원칙에 문술적인 글만 이해하는 사람과 시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논리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함축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 논리를 뛰어넘는 추상과 통합할 수 있는 언어의 직관의 언어가 바로 예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예술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편가르기 개념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긍휼과 포용과 관용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각 세대별로 다 깨어져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자, 유년들은요, 꿈이 없어요. 지금 세대들이요. 청년들은요, 일이 없어요. 지금의 중년들은요, 쉼이 없습니다. 노년들은요, 돈이 없습니다. 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깨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이 깨어진 시대 속에서 서로가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케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성의 공동체입니다.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를 주일 성수했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이성을 넘어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체험을, 내 교만이 깨어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뜨겁고 간절하면서도 진실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느냐. 잠잠하게 묵상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건요. 계속 뭔가를 더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뭔가를 뺄 수 있는 공동체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다 가지려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보고 감당하지 못하는 건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래서 마르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 한 가지를 택한 것이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뭘 말할까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분산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어쩌면 현대의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위기 중에 하나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기독교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영성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문화센터화 되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개척교회도 개척교회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영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형교회가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고유한 개척의 영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이 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하다가 그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탈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오래됐지만 언제라도 살아있기에 각 세대마다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바뀐 세대 속에서 계속 똑같은 옷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이 문화라는 옷에, 이 현대 문화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세대, 이 세상에서는 다 어떻게 하면 나눠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나를 얘기해요. 통합을 얘기합니다. 온전함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의 소망이 있고 기독교의 소망이 있고 또 이 경기고등학교 총동문회 안에서도 이 신우회가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그 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기 고등학교 총동문회 신우회가 바로 이 하나됨의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과 능력은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여도 언제나 동일하며, 아니 오히려 더 흥황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흐름에 휘말려 가지 않되, 그러나 우리가 균형과 중심을 잡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됨의 복음을 전하고 그 역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